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팔자명리학, 명리학의 역사와 이론, 그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지난 그 강의 소개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60강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통명리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매주 한 번씩, 강의 동영상을 올릴 텐데요. 대략 시간은 뭐 한 25분 내외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교재는 뭐 여러분들에게 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뭐 굳이 교재를 사실 필요는 없고, 혹시, 그 강의 때마다 필요한, 강의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메시지로, 메일로,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명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흐름들을 쭉 훑어보고요. 후반에는 이제 명리학의 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리학의 어떤 이론들을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그 해석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격국과 용신을 담고 있는 이제 자평진전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반부에서도 그 이전에 사주를 푸는 방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기는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이 팔자명리학은 보통 시중에서 하는 그런 그 명리 강의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의 사주를 갖다 놓고 풀어주는 이제 그런 게 사주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게 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사주를 푸는 방법, 그리고 법칙,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사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 거지, 뭐 이미 죽어 있는 사람, 아니면 이미 어떤 사건을 겪은 사람의 사주를 갖다 놓고 이제,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뭐, 다 지나간 일을 하면 얼마든지 맞춰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주를 푸는 그 일종의 법칙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강으로 전통명리학의 형성.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개인의 명운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의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명리학의 형성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운명 보통 그러죠. 줄여서 이제 명운이라고 하는데, 일단 명은 이제 하늘이 내려준 그 사람의 어떤 천부적인 재질, 재능,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느냐,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천명이거든요. 하늘이 주는 명이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운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운이라고 합니다. 천명과 자기 자신의 운을 하는데, 크게 이제 이 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점과 주술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명운을 보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의 구조.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대 점성술에서 유래한 동아시아의 자미두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명리학,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서양의 그 점성술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출생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그 출생 시간에 맞는 별자리,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풀어내는, 그래서 추명술이죠. 추리한다 할 때 추, 그 다음에 명. 그 사람의 이제 생년월일을 보고, 그때의 별자리가 어땠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명을 추론하는 방식이, 이제 기술이 이제 추명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미두수 추명술 방식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요. 그 사람 뭐 별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모아진 자료들을 관찰하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은 기본으로 돼 있고, 뭐 지역, 뭐 그리고 가정, 부모, 이제 이런 것들도 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대응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미두수 방식은 개인의 출생 시간에 근거한 안성법, 그러니까 안성법이라고 하는 건 그때 별자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출생 시간에 맞는 별자리, 이게 이제 안성법이거든요. 사용해서 이제 다른 등급의 별을 그 별자리 판, 이제 성반이라고 하는데요. 그 별자리 판에
한 개 궁에 12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별자리 점이. 그래서 배치해서 다양한 별들을 조합하고 관찰해서 이제 그 안에서 그 궁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미, 그 궁의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의 명운과 연관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제 알아보고 예측하고 판단해서 그거를 또 설명하는 것이 이제 자미두수 방식인데, 이 자미두수 추명술 방식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났죠. 출생의 시즌. 그러니까 별자리죠. 태어난 시간에 별자리, 시즌이 있어요. 실제 출생 시간하고 출생의 시즌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부호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반, 그러니까 별자리 판에 맞는,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시리에 맞는 별자리 판에서 별자리를 찾아서 등급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독을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자미두수도 그렇고, 이 명리학도 그렇고, 결국 이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인데, 여기에 이제 이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의 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독된 것을 이제 출력을 하면, 이제 이거 출력이라는 게 인쇄 프린터에다 놓고 출력하는 게 아니죠. 이제 해석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출생 시간에 맞는 별자리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잠재적인 소질이나 이제 또 어떤 경력을 또 가져갈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 요즘 같은 경우는 직업운이 굉장히 좋잖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직업운이 좋아야 그 사람의 명운이 사실 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또 가족을 꾸려가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본인의 어떤 물질적인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직업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다른 성격 검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사주를 직업적성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직업운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해독이죠.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미두수에서의 해석은 자미두수의 경험적인 어떤 규칙 체계가 있죠. 자미두수는. 근데 언제 태어났을 때 어떤 별자리가 맞고 그 별자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이제 자료들이 있겠죠.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서 별자리 판, 그러니까 성반 안에 있는 별의 위치하고 조합의 의미를 잘 이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해석자가. 그 자미두수를 하는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해서 그 결과치를 그 사람의 출생 시간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의 명운을 이제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미두수의 추명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이 이제 팔자명리학,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팔자명리학 방식인데요. 이 팔자명리학 구조는 시스템은 같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출생 시즌, 태어난 출생 시간을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요거를 이제 부호화해서 하는데, 방식은 이제 자미두수는 별자리를 찾아내는 거고, 팔자명리학은 그 부호화된 것이 이제 태어난 연월일시죠. 그 연월일시를 또 천간, 십천간과 12지지로 해서 서로의 대응관계, 이제 자평진전에서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간과 지지 간의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의 명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천간 지지를 찾아내고, 또 이제 원령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일간에 그 일지에서 천간, 그래서 일간이죠. 일간이 이제 본인이라고 보고, 이 일간이 이 월주에서의 지지, 그래서 월지라고, 이 월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월지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의 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관계들이 이제 쭉 형성이 되죠. 물론 지금 이건 자평진전을 해서 지금의 명리학이 풀어내는 기본적인 이제 방식인데, 이 블랙박스 안에서 풀어내는 방식은 이제 그 사주 팔자, 태어난 연월일시와 천간지지의 8글자를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론의 유형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추리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잠재적인 소질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명운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명리학 방식은요, 자미두수 주명수라고 동일하지만 이 통계에서 얻은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자연과 사회 법칙에 맞는 그 인식의 이성적인 성과를 운용하는 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팔자명리학은 이제 자미두수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이론적인 유형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도 팔자명리학의 이제 역사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이 어떻게 쭉 흘러왔는지 그 이론을 구성해서 그 이론에 기반해서 추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연월일시에 맞는 천간지지가 어떻게 조응을 하는지를 찾아내는 추리를 함으로써 이제 그 입력된 특정의 재료, 그러니까 그 개인의 출생 시간이 되겠죠. 그걸 이제 해석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 이 사람의 직업은 어떻고 대인관계가 어떻고 뭐 결혼이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언제 몇 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그래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제 팔자명리학이죠. 그래서 팔자명리학이 전통명리학의 그 어떤 그 정통성을, 그러니까 명리학에 이제 여러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팔자명리학, 그러니까 연월일시의 천간지지를 보는 이 팔자명리학이 정통성을 확보가 된 거는 자미두수처럼 단수가 아니고 단순한 경험적 법칙을 총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계적인 방식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한 이론 유형,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그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추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론과 추리가 계속 발전해 왔다는 거죠. 명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완전한 이론과 일련의 추리 체계, 이 두 개가 서로 잘 이 조합이 되면서 하나의 이론 체계로 학문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이 단순히 그 사람의 명운을 맞추는 술수를 넘어서서 학문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미두수 추명수라고 팔자명리학을 구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자미두수 추명술은 단순하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산수로 수학으로 치면 그냥 단순 산수 원리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이죠. 3 이외에 답이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미두수 추명술은 출생 시즌이라고 하는 개인의 출생 시간을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렇게 아주 일정한 패턴만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반면에 팔자명리학의 구조는 자미두수 추명술과는 다르게 단순 산술 원리가 아니라 함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y는 뭐 2x 플러스 1이 있을 때 이 x가 x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느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y 값은 달라지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난 사람이 왜 운이 다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똑같은 정말 똑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각기 다른 삶을 살아? 그러면은 그 자미두수로 생각하면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 사람은 똑같은 명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팔자명리학이다. 왜? 함수와 같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똑같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일 때 x라는 값이 뭘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떤 숫자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뒤에 붙는 1이라는 숫자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연월일시라는 데이터를 넣어도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일종의 방정식과 같다. 그래서 다양한 아주 굉장히 복잡한 수학의 함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통 명리학의 형성 조건을 보면, 전통 명리학의 발전 과정은 이제 중원에서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당이 됐지만,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진나라가 통일을 하기 전에, 그 전국시대에 이제 진나라가 통일국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사실 뭐 중원이든 아니면 만주든 이쪽 한반도든 사실 이게 하나의 대륙권이었거든. 마치 유럽이 그 철학이 발달했던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제 중부 유럽, 대륙 유럽, 그리고 이제 북부 유럽,
해상국가의 어떤 북부 유럽들이 사실 하나의 대륙권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학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로마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듯이 이 동아시아 지역도 사실 지금은 이제 국가별로 다 나뉘어졌지만 유럽처럼 이 동아시아인들의 어떤 가치나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곳은 사실 이 중원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 자기네들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명리학이나 또 주역이 반드시 중국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리스와 로마, 이탈리아의 역사적 유산이라고 보지 않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역이나 명리학이 반드시 중국의 것만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문헌이 많고 그리고 이제 태동이 거기서 됐기 때문에, 그, 연구 자료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명리학이 발전하는 과정도, 바로 그 지금의 중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태동했던 게 이제 동안 시대죠. 중국의 후한 시대인데, 그, 서기 이제 25년에서 220년까지 이제 한나라가, 한고조,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서한 동안으로 갈라지죠. 뭐 전한 후한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 전통 명리학이 태동이 돼서 이제 정형화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그리고 송나라 때, 당송 때, 특히 이제 송나라는 이제 중국의 역사에서 이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던, 학문도 굉장히 나중에 이제 그 북송, 남송으로 이제 나뉘어지죠. 금나라의 침입을 많이 받고 그래서 중국의 그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 중국의 르네상스 시대가 바로 이제 송나라 때였고, 이제 이때 완성된 것이 명청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평진전도 이 명청 시대에 사실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명리학이 탄생되는 그 조건들 중에서 충분 조건은 뭐였냐? 첫 번째는 인간의 개인의식이나 또는 어떤 주체성이 중시될 때 명리학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대상인 인간의 명언 연구가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동물들과 다른 것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유가 또 추상적인 사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들조차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굉장히 발전한 이제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개인,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명리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의 과정이 바로 명리학의 주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활동하는 그 배후에는 사회라는 환경이 존재해요. 그렇죠? 뭐, 나 혼자 살겠다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은둔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뭐 가족, 뭐 친구, 뭐 어떤 조직에 의해서 소속돼서, 거기와 계속, 내가 행동하는, 반경의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이걸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이 주변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 환경이 인간의 활동에, 또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명운에 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세속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남편이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요.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명리를 연구하는 분한테 가서,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될 운이 있습니까? 이런 건 세속적인 거거든요. 내가 지금 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이게 언제쯤 하면 될까요? 중요한 건 이제 때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이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국회의원을 출마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될까요? 그런 운이 있을까요? 관운이 있을까요? 이게 이게 다 세속적인 거거든요. 그런 걸 묻기 위해서 명리를 하고 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 말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주술? 근데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발전해 왔어요. 선사시대 때 알 수 없는 인간의 힘, 알 수 없는 그 어떤 자연현상에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술이 발전한 거고, 미술이 발전한 거고, 다양한 방식의 제의가 발전하고, 그래서 종교가 발전하고, 종교가 발전하면서 철학이 발전하고 지금의 문명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 역사의 발전에서의 주술은 모든 동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리학도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가장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무시하면 술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도 되지도 않고 명리처럼 인간의 명운을 예측하는 학문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점과 주술. 그래서 이제 명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찾아왔던 방식이 바로 주술이에요. 점도 이제 크게 보면 주술이에요. 이제 주술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인데, 주술은 어떤 의식도 들어가는 거고, 어떤 행위도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떤 이 표현, 뭐 그림이 됐든 뭐 음악이 됐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주술이 있는데,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류가 추상적인 사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 인류의 이제 조상이 되는 호모사피엔스가 약 한 20만 년 전에 등장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인류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 이제 추상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술이 발전을 했다는 거고, 그러고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술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알고 이해하고 또는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주술이었다는 겁니다. 주술. 그러니까 그 힘을 다스리는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어떤 그 예를 갖추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이제 해결하는 기술을 보통 우리가 이제 주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술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참 답답한데, 일부 정치인들이 주술 논쟁을 자꾸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국의 해리포터라는 영화 있죠? 그게 뭐예요? 주술에 관한 얘기예요. 세계에 아주 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영화 콘텐츠가 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해리포터 이상의 주술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화 콘텐츠를 영화하고 세계에 알리면 영국의 해리포터 이상의 그런 어떤 한류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식한 이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정치 노름에 제대로 이 주술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역사의 발전도 모르는 이런 어떤 한국 정치의 퇴폐성, 후진성이 우리 한국인들의 진정한 어떤 잠재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한국을 누르고 있다고 봐요. 한국의 잠재된 힘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고대 국가의 점서를 보면요, 기록이라든지 이제 고고 유적에 의하면 중원 지역, 지금의 중국 땅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고대 국가에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소위 이제 역사공정이라는 걸 하상주 역사공정이라는 거, 하은주 역사공정이라는 걸 해서 황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네 조상이라고 봐요. 황제 헌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로 이제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주나라, 이 세 개의 나라를 이제 자기네 고대 원류 국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은나라 때 와서는 이 거북이를 이용해서 점을 치는 이 구복점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실제로 이제 기록도 많이 나오곤 해요. 여기에 이제 만주 지역에 홍산 문화가 이제 또 발견이 되는데, 홍산 문화가 이 중원에서 나왔던 이런 구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적보다 더 앞서 있죠, 지금 홍산 문화가.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 홍산 문화를 또 자기네 문화로 또 가져가기 위해서 어쨌든 중원 황화 지역의 중원보다 훨씬 더 빠른 당시에 문명을 가졌던 것으로 보는 게 이제 홍산 문화거든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은나라 때부터 거북이 등에 이제 불을 놔서 그 형상을 보고 점을 치는 이제 거북점이 이제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의 결과도 되게 단순했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명을 미루어서 추측하는 그 실용적인 관념, 그러니까 실용적인 건 모르겠어요. 결국 점을 치는 이유가 국가가 잘 될지, 왕이 잘 통치를 할지,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할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명운, 국가가 길할 것이냐, 또 왕이 잘 통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길한 것, 흉한 것 등을, 이제 길한 건 따르고 흉한 것들은 피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점을, 당시에는 단순한 점이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은나라 당시에서는
이 점이나 제사 주술을 통해서 신의 신령한 영역과 이제 소통도 하고 또 재난도 없애고 환란도 통제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 관리 중에서 왕을 보필하는 관리 중에서 이 점을 치는 이 주술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이게 꼭 은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 인류의 문명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점성술.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에서, 제가 지난 강의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예수를 찾아온 그 동방박사들, 별자리를 보고, 그날의 별자리를 보고,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했던 동방박사가 바로 점성술사들이었거든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미두수의 원류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주술에 대한, 점과 주술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은 굉장히 오래됐다. 어떤 대륙을 막나더라도. 그래서 이 주술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죠. 황금가지입니다. 황금가지.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가 이 주술과 종교의 연구라고 하는 부제로 낸 책인데, 이거 제가 산신인문학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작년에. 산신인문학에서 그 주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뤘었는데, 이 책에서 프레이저가 주술과 종교의 연구라는 이 제목 부제로 낸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책이 담고 있는 급히 의미는 뭐냐면 그 인간의 역사는 결국 주술의 역사거든요. 주술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주술을 통해서 종교가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을 하고 이제 과학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 원동력인 힘이 이제 왜냐면 주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힘과의 교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가짜였다면 이 수만 년 동안 이게 내려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관습이나 주술 그리고 신화, 종교의 근원을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예정을 통해서 고찰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이저의 그 황금가지에 보면 다양한 그러니까 그 민족이 어떤 신화, 어떤 주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어떤 그 원형, 그 칼 융의 용어를 빌리자면 정신 원형, 아키타입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정신 원형은 결국 그 민족이 고대에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주술의 전통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단군 우리 뭐 신화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단군의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육법에서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단군의 통치 이념을 담고 있고 단군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시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조선, 단군 조선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민족의 정신 원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나라의 시초점, 은나라 때는 이제 거북이점을 이용해서, 점을 쳤다면 이제 은나라가 이제 주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멸망하고 나서, 주나라에서는 이제 주역이,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역은 있었습니다. 그 괴를 그리는 8괴가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마 64괴도 그 이전에 그 주나라의 문왕이 그 유리옥에 갇혔을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복희씨의 8개가 64개로 되는 과정은 그 이후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문왕이 괴사를 달았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공단이 그의 아들 주공단이 이제 효사를 단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는데 이 은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 이후의 구복점보다 시초점이 더 많아요. 이게 시초점이 이제 풀이거든요. 지금 이제 대나무로 하는데 시초점은 50개 시초를 이용해서 8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주역점 많이 했잖아요. 그 주역점 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나무 깎은 50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주역점을 치는데 그래서 이제 괴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의 효를 얻는데 3번을 합니다. 3변이라고 해요. 3변을 통해서 하나의 그 숫자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 효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6효를 찾아야 한 괴가 되니까 18개 18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8변의 이 대나무를 나누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괴가 나오게 되는 그게 이제 점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복점은 거북이 등에 나타난 형상을 보고 풀이하는 방식이었지만 시초는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주역이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상수학과 이 주역 64개에 부연된 그리고 이 64개 붙은 그 괴사와 효사 이거를 이제 역경이라고 하고 그걸 거기에 이제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 해설서라고 하는 시빅 10개의 이제
역전이 있는데 이걸 합해서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내용을 풀어내는 이제 의리학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역이 나오면서 점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5월 1일 올라갈 2강에서는 이제 왕충 후한시대 사상가인데 왕충의 자연정명론과 명리학 탄생 조건의 성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민년 불기 2566년이죠. 그래서 이민년 초파일 등공양, 저희 산신도량 지삼도원에서도 저희는 산신도량이면서 기도도량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올리면서 기도 갚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등공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연등 아닙니까? 등을 켜는 것. 그래서 이 연등 공양에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등공양은 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력 5월 1일 날 올려드리고요. 내년 4월 30일까지. 그래서 작년에 등 공양 올린 분들은 올해 4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황금등 공양과 연등이 있습니다. 가족등, 개인등 모두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